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고수의 전략. 고수는 지금 돌아가는 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고수 중의 고수, 최고의 고수를 모셨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너무 과찬을. 아니, 과찬이 아니라 그냥 저 요 정도의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진짜로 정말 궁금할 때가 많아서 정말 이제 목요일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됐잖아요. 네. 이때 몇 장면이 되게 어색해요. 첫째는 권 의원이 일부러 표를 네. 다 해가지고 보라 네. 하고 기표함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란 듯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라고 한 거죠. 찍으라고 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건? 아, 그건 맞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보란 듯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 본인이 다른 의원들하고 같이 네.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한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가를 쓰고 그 집어넣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저는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상 발언을 하면서 찬성을 찍어달라고 발언할 거는 예상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원래 비밀 투표가 원칙인데 그러니까요. 가를 특히 인사에 관한 투표. 그럼요. 가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좀 접어서 들고 나와서 넣어야지. 그걸 일부러 카메라에 찍히도록 하는 거는 뭐랄까요?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건 비밀 투표의 원칙을 깨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뭐 앞으로 어떤 투표 있을 때 봐라 나 누구 찍었다 내지는 뭘 찍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선례를 만드는 건데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예를 들어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가 있거나 그러면 뭐 이쪽 편을 지지하면 넌 가야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렇죠. 투표가 될 수도 있네요. 예.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막아야죠. 인사에 관한 거는. 예. 네. 좋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자기가 간지 분지 전광판에 들어오니까 아무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네. 법안 표결 같으면 찬성, 반대, 그 기권이 다 블루 표시되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하지만 우리가 인사와 관련된 사람의 인사와 관련된 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계속 해왔는데 네. 본인과 관련한 투표도 그 원칙을 깨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정말 내가 어리석지 않다 이러잖아요. 네. 그 발언도. 내가 검사 생활 20년 했고 국회의원으로 16년 했다 이런 거. 이런 태도도 굉장히 얼핏 보면 굉장히 당당한데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글쎄 통상 정치인들이 네네. 어떤 불법 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받던 재판을 받던 다 무죄 주장을 하죠. 그리고 1심에서 무죄 나올 거다, 항소심에서 무죄 나올 거다 그러다가 대부분 유죄 확정되고 나서도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 아닐까 싶고 검사 20년 한 거는 맞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지금 5선째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검사 27년 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어요? 네. 그게 법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건 별로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다만 증거가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인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뒤에 자세히 설시를 했습니다만 참 이 정도 증거가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물론 그거는 돈 전달책 역할을 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또 그 배우자가 돈을 담당하는 직책에 있었는데 사진도 찍어 놓고 또 전달 후에 확인하는 문자도 네네. 보내고 이런 게 다 드러났습니다만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고 본인이 무고함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죠. 다만 권성동 의원은 몇 년 전에 강원랜드 이제 취업 청탁 사건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는 무죄를 받은 그랬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카메라에 찍힌 다음에 네. 태도를 보면 그래도 수그러져 있잖아요. 뭐 죄송이라든지 뭐 이런데 근데 권성동 의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오지랖 넓게 부패했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되지만 그러면 의례적인 뭐 이런 일로 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든지 하는 멘트도 있을 만한데 이분은 그런 건 전혀 없어서 약간 이건 어떤 컨셉일까 이렇게 궁금했었어요. 원래 아시죠 참. 아 그럼요. 네, 근데 네, 원래 이렇게 알죠. 약간 뻣뻣한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대략 얼마나 됐나? 지금 한 25년 가까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을 알게 된 게. 아, 같이 근무연도 있으세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네. 검사 때 네. 같이 근무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권성동 의원이 이른바 윤핵관으로,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집권 이후에 윤핵관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요? 권력의 실세로 부상하면서 그 전에 알고 있던 권성동 의원과 윤핵관의 부상 이후의 권성동 의원은 조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권력은 사람을 좀 붕 뜨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수 정태춘 씨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강릉에 공연 갔는데 네. 어떤 변호사가 굉장히 심부름도 잘하고 막 바닷가에서 호프 한 잔을 했대요. 뒤풀이까지. 아, 네. 그래서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름을 기억했는데 그게 권성동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면이 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뭐 호프 잔 나르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거는 언제적 얘기인가요? 옛날 얘기. 그러니까 네. 의원 되기 되기 전에. 전에.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인천 특수부장을 하다가 그 변호사 개업을 했나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에 그 MB 정부의 비서관으로 있다가 이제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으니까 네. 개업과 국회의원 당선 그 사이 때 일 잠깐, 같은데요. 네, 잠깐. 네. 그러니까 아니 원래 그런 성격인가 저는 잘 몰라서 개인적으로 권성동 의원을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뻣뻣하고 너무 윤핵관 뭐 이러고 막 으스대는 것 같은 이미지만 있고 네. 또 어떤 때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도 또 듣고 그래서 네. 뭐 개인 캐릭터가 그렇게 중요하지 세월이 않아요. 지나면서 사람도 좀 변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죠. 근데 당은 왜 국힘 의원들은 왜 다 퇴장을 했을까요? 그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당의 이미지를 가지면 투표도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투표에 참여해야 그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취지에 따르면 사실은 투표에 참여해서 가를 찍어야죠. 네네. 사실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의미는 이 사람을 구속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에 네. 대한 영장 재판이 열리도록 국회가 동의해 준다. 네. 회기 중이지만 영장 재판을 열어도 좋다는 의미에서 그 동의를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투표 참여하고 가를 찍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동료 의원 내지는 같은 편끼리 체포동의안에 가를 찍어서 투표하기가 좀 뭐랄까요, 머쓱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불을 찍으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정면으로 깨는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집단으로 퇴장하고 아예 투표 참여를 안 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게 집단 퇴장이 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죠. 네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12월 7일 날 있었던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집단 퇴장을 했고, 네. 일주일 후인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힘의원들이 퇴장을 했는데 일부만 표결 참여를 하고, 그거는 옳지 않죠. 기본적으로 자기 의사대로 뭐 간지 분지를 투표에 참여를 해야지, 그걸 안 하고 아예
빠지는 거는 영 이상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무대는 본회의장이니까 본회의장에서 주권자가 위임해준 입법 권력이든 무슨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권한을. 그게 정답인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퇴장하는 건 뭘까요? 까닭이? 그러니까 입장 곤란하거나 입장 곤란. 아니면 어떤 통일된 행동이 기대하기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당론은 반대인데 네. 이거 투표 참여하면 특히 무기명 비밀 투표에 있어서는 저 사람 가서 가를 찍을 것 같아. 당론은 부결인데. 네네. 뭐 이럴 때 행동 통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다 빠져. 근데 빠지는 거는 누가 빠지고 안 빠지고는 표시가 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집단 퇴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당 소속이긴 하지만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개개인이 대표해야 될 이를테면 유권자, 주권자가 있는 거고 개개인의 정치 철학도 있는 거고 그건 정말 문제일 것 같은데 자꾸 모든 사안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안마다 퇴장하는 건 그렇죠. 맞는 네,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옳지 않죠. 절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통솔력이 부족해서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원내 대표가 의원들에 대한 뭐랄까 그립감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때 쓰는 전술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닌가요? 네. 그립감이 아무리 강해도 기표소에 들어가서 몰래 찍고 나와서 이렇게 네, 사실은 접어서 제가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네네. 대로 비밀 투표인데 당연히 접어서 안 보이게 넣어야죠. 네네. 그렇게 하면 이게 장담할 수 없잖아요. 뭐 네. 그거는 어떤 그립감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아무리 그 독재 국가에서도 정말 무기명 네네. 비밀 투표 원칙만 지켜진다면 이른바 반란표를 막을 수는 없죠. 네네. 알겠습니다. 결국 하여튼 국민이 그 정파에 대해서 심판하거나 판단해 주거나 이런 숙제만 남아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결국엔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야겠죠. 네네. 근데 만약 지금 특검을 통해서 나오는 게 사실이라면 권성동 의원은 그 당대표가 되고 싶어서 통일교의 손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네, 예. 대충. 네. 근데 그 정도가 들어오면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통일교 신도들이 갑자기 입당을 하고 권리당원이 되면 전당대회에서 약간 좀 밀리다가도 역전의 계기를 마련해서 당대표까지 갈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 시간 순서로 보면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는 그 시점보다 훨씬 먼저 접촉이 이루어졌죠. 물론요. 그러니까 정권 초부터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정권 초 전에 이제 대선 전부터 네. 접촉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던 권성동 의원이 아마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10,000표든 30,000표든 사실은 결집된 표는 그만큼 효과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당원이 10,000명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10,000명이 개별적으로 다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당원 중에도 정치적인 성향이 좀 스펙트럼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결집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어떤 국민의 구성 비율대로 나타나겠죠. 하지만 특히 종교 집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주나 아니면 중요한 성직자 뭐 하여튼 교단의 중요 인물이 어떤 오더를 내리면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표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신천지 그뿐만 아니라 정광훈 목사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정치인들이 나오는 게 그건 결집된 표라고 보니까 효과가 크다고 그럼 생각하는 현실 거죠. 정치인으로서 유혹은 느낄 수 있는 거다. 글쎄요. 근데 그거를 당대표가 되고 싶다고 그걸 한다고? 그거는 조금 그렇죠. 아니 김의원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유혹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그 오래된 게 아니라 최근 몇 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설, 정광훈 목사, 통일교 이렇게 몇 번 있었잖아요. 큰 사건으로. 근데 그게 선뜻
이렇게 내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건 굉장히 손쉽게 손잡을 만한 대상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네. 말씀대로 그거는 최근의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만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그 종교 집단, 그게 신천지가 됐던 통일교가 됐던 좀 꺼려했죠. 네. 그리고 만남 자체 내지는 어떤 그쪽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는 것 자체가 득표보다는 또 간표 요인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도 뭐 정통 기독교라든지 뭐 다른 종단의 그렇죠. 표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좀 어떤 접촉을 갖더라도 상당히 비밀리에 그 쉬쉬하면서 만났는데 요새는 그게 거의 노골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만나고 집회에 참석할 집회에도 정도니까요. 연단에 네. 서서 나란히 하고 뭐 이런 거로 봐서 달리 판단하는 건가? 이게 옛날 같으면 간표 요인이 더 크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요새는 득표 요인이 더 크다고 보든지 아니면 당원의 구성 비율 자체가 좀 바뀌었다고 판단하든지 뭐 그런 나름대로 계산하에 그렇게 하겠죠. 네네. 근데 뭐 원칙은 뭐 정교 분리인데 그렇죠? 헌법상 원리인데 이게 이제 깨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식으로 전당대회가 간다면 당원들의 뜻이 왜곡되고 누군가 외부 세력과 손만 잡으면 지지율을 갑자기 높일 수 있고 이렇다면 당원 민주주의랄까 이런 기반은 좀 허물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당은 사실은 당원이 주인이고 당원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철학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다른 요인으로 모인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갖고 정당의 단체로 가입한다고 하면 그건 그 정치적 이념 철학과는 다른 이유로 당원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집단적으로. 네네. 그러면 정당 정치가 왜곡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철학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정부 역할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세금도 정부가 많이 걷고 그 많이 걷은 세금으로 복지도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해. 라는 분도 있는 거고 아니야. 공공부문은 비효율이 워낙 커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해. 그러니까 세금은 되도록이면 필요한 만큼 최소한만 걷고 각 개인이 주머니에 갖고 있으면서 그 돈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뭐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정당을 지지해서 그 중심으로 정책이나 뭐 이런 게 논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교주님이 여기 가입하라고 했으니까 단체로 들어와서 교주님이 이번 선거에서 당내 선거에서 특히 누구를 찍으라 그래서 단체로 몰려가서 찍으면 완전히 왜곡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당선된 사람은 그 교주님의 이해를 위해서 뛸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익을 줘야 되고요. 네. 그 관계가 유지돼야 되고 이게 범죄적 관계니까 더더욱 비밀리에.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치가 좀 일탈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런 정교 분리의 원칙을 깨면서 손잡으려고 하는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또 하나는 정청래 당대표 연설할 때 그 노성원 수첩 언급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나 정청래 또 죽을 뻔했다 뭐 이러니까 그랬어야 하는데라는 발언은 정말 놀라워가지고 누가 했어야 했는데 결국 찾아냈더라고요. 송원석 대표인데 이거는 이해가 되는 일인가요? 원내대표인데 저 뒤에 앉은 사람. 그러니까요. 네. 그건 진짜 원내대표가 아닌 뭐 국힘 소속의 다른 초재선 의원이 했다고 해도 큰 문제일 수밖에 네.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내란이 성공하기를 바랬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죽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니까 더 험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걸 딴 사람도 아니고 당을 대표해서 타당과 교섭하고 뭐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으니까 사실은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죠.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뭐 발뺌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 뭐 동영상도 확보가 네네. 됐고 그 주변을 당시 찍은 화면을 보면 송원석 원내대표 앞에 앉아있던 국힘 소속의 다른 의원이 그 얘기 듣고 머쓱해서 이제 나가는 장면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공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보세요? 우발적인 발언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적어도 네. 본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나중에 동영상으로는 확인될 거라고는 생각 못한 상태에서 나온 우발적 발언이겠죠. 우발. 네. 아니, 그리고 본회의장이라는 곳이 앉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무서운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보는 눈과 귀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폰 열다가 집에 가게 되고 이런 분들도 그렇죠. 있는데, 그럼 우발적이다. 그러면 우발적이라면 평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게 그렇죠. 얼결에. 우발적으로 본심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본인이 하는 게 찍히도록 연출한 장면은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냥 부지불식간에 본심이 툭 튀어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런 본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국힘에 좀 됩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도 확인을 해줬잖아요. 네네. 그분은 원외긴 하지만. 네네. 최고위원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겠냐 그러면서 네.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런 생각은 제한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계엄이 성공했어야 돼서 멈추는 겁니까? 아니면 특히 노상원 수첩처럼 정말 많은 사람 피를 봐야 된다까지 진도가 나가 있는 겁니까? 그런 생각의 범주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지금 범여권에 대한 어떤 반감 내지는 적개심이 툭 튀어나온 거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죠.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상대당 대표 연설 때는 초선 의원들이 앞에서 누구죠? 우리 양문석 뭐 이렇게 아주 막 소리 지르고 야지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은 아니지만 야지 놓고 뭐 조용히 해. 뭐 그거 아니잖아. 뭐 이런 건데. 그렇군요.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의도된 발언 아니냐 이런 거. 그러면 송원석 대표의 발언은 우발적인 거라고 치고, 물론 마음이 나온 거라고. 뭐 찍힐지 몰랐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요. 우발적인 거라고 치고. 근데 김재원 최고의 인터뷰는 그건 의도된 발언이잖아요. 인터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 발언은 굉장히 세다고 느껴지는데, 왜냐면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 대한 말이니까, 센 발언을 하는 의도는 뭘까요? 그거는 뭐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류의 발언에 더 열광하고 지지를 보내는 당원이 더 많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를 확실히 가져가겠다고 하고 그 김재원 의원의 발언은 그건 의도된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건 네. 우발적이라고 네네.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뷰니까. 방송에 나갈 거를 알고 한 얘기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의도된 건 당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 구성원이지만 뭐 내년이나 언제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뒷심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를 보면 네. 뭐 신동욱 의원이 최고위원 중에는 1등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고 네. 그리고 앵커 출신으로서의 어느 정도 인지도도 나온 결과라고 보이고 예상 외로 정치적으로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김민수 최고위원이 2등을 했어요. 네네. 근데 2등한 요인을 따져보면 딴 게 없습니다. 가장 강성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극단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 2등 했어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은 직업이 최고위원이다라는 네네. 말이 나올 정도로 4번 연속 전당대회 출마해서 지금 4번 연속으로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비대위만 건너뛰었을 뿐 전당대회는 계속 출마한 거예요. 그리고 네. 계속 최고위원 당선은 됐어요. 한때는 1등도 했었고. 근데 이번에 겨우 붙었어요.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이분도 말이 센데 겨우 붙었던. 근데 다른 센 사람들이 훨씬 더 아. 셌던 거죠. 더 센 강적이 있었고. 예, 훨씬 더 센 발언을 한 사람들이 김재원 최고위원보다 득표를 더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번에 전당대회 성적표에 대한 어떤 반성에서 나온 발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당대표 선거도 그런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두 사람이 결선을 했는데 네. 김문수 후보보다 장동혁 후보가 앞선 건 장동혁 후보가 더 셌기 때문에. 그럼요. 아. 그렇죠. 그러면 더 센 사람이 당심을 얻어서 당의 요직을 차지해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나가고 뭐 공천도 받고. 근데 그럴수록 사실은 만약 내년 지방선거를 한다면 국힘 입장에서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확실하게 생길 텐데 이를테면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불경부터 균열이 오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죠? 아니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 되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강성적으로 갈수록 사실은 대중정당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대중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중선거라는 거는 공직선거죠. 뭐 지방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등등 정말 정당 내에서만 치러지는 게 아니고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치러지는 선거는 점점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의석수도 그렇고 이른바 당세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좀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다 원인으로 아니, 근데 작용하는 그거를 당에도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당직자도 있고, 뭐 정책도 있고, 또 현역 의원도 있고, 또 특히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 수도권 당협위원장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국회의원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럼 그런 긴장감은 없나요? 그런 긴장감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 말아라든지 이렇게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자발적 움직임 이런 거. 일단 원외 인사들은 네. 사실은 뭐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바꿔야겠다라는 어떤 깃발을 들고 나설 만한 사람이 잘 없어요. 리더급이요? 예. 리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계속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뭐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B급씩급만 있다. 네.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네, 네. 퀄리티가 점점 떨어져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럼 또 지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을 너무 많이 걱정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면 다음 선거 때는 더 확실하게 지잖아요.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원내는 문제가 주로 영남권이에요. 네네. 수도권에서 몇 사람 못 살아남았거든요. 그렇죠. 살아남은 사람도 사실은 뭐 강남 서쪽, 강남 3구, 네. 용산 뭐 이런 식으로 한 말이에요. 분당 뭐 이런 지역구만 일부 살아남았기 때문에 약간 인식도 다른 거죠.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만한 사람이 극히 소수인 게 현실인 것이죠. 그러면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사람 들어가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동작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겐 좋은 지역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면 후보가 그때 경찰관 출신이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기긴 했는데 사실 낙승은 아니고 겨우 이긴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중도화 전략이랄까? 당의 외연 넓히기에 골몰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더 굉장히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초선 때부터 보면 나경원 의원의 변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오른쪽 끝에 가 있는데 이런 선택은 왜 나오는 거죠? 사실은 총선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스탠스가 많이 있죠. 다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무세 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동작을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2023년 봄에 열렸던 전당대회 때 당대표 출마하려고 하다가 당내에서 거의
뭐 일종의 이지매를 네, 당하고 그랬죠. 주저앉았잖아요. 그게 오히려 반윤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어서 그게 당선의 원동력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완전히 친윤적인 내지는 뭐 어떤 강성 의원만큼이나 강성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다음 총선을 염두에 둔다면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2028년 총선은 이재명 정부 집권 4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임기 후반에 갈수록 그 정부에서 있었던 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을 텐데 일종의 정권 심판 성격의 선거가 강해지면서 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여당에 대한 반감의 덕을 보는 반사 효과를 보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5선이에요. 우리는 다음은 이제 6선 도전인데 어느 정당이든 6선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천 고개가 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6선이면 그야말로 의장급인데 의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데 6번째 당의 공천이 맞느냐 뭐 이런 의문이 제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그 공천 고개를 못 넘거든요. 근데 보다 지금 당원에게 부응하는 듯한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달리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달리 전략이라는 건 이를테면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비례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 이런 거. 비례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공천은 받을 수 있는 그동안 싸운 게 있습니다. 어차피 다음 총선 전에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한 번 더 치러야 되거든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선 전에 전당대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당내의 입지만 굳건하다면 다음 총선 결과는 지금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다 용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앞서 이제 김 의원님 말씀이 정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정치 철학의 차이, 이게 가장 고전적이고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어떻게 할 거냐, 뭐 법인세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양당 구조에서는 사실은 미움을 많이 주고받는 구조인 것 같아요. 상대가 되게 밉고 미우니까 원내대표 입석에서도 우발적인 어떻든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이쪽도 뭐 만만치 않게 미워하고 서로가 이렇게 미워하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 이후에 빵 터지고 봉합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러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그냥 상대방의 실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많은 거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정치가 좀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이런 그냥 관전평인데요. 제대로 본 건가요? 아니면 잘못 본 건가요? 아니 사실은 그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도 일대는 거의 적대감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점점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는 거고 우리뿐만 아니죠. 미국 보세요. 미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옹호자였던 젊은 청년이 암살당했잖아요. 그건 아주 뭐 정말 극단적인 예인데 미국 정치도 제가 보기엔 196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종차별과 그거에 대한 반감이 폭발하면서 그때는 암살당하는 인사들이 왕왕 나왔잖아요. 대통령도 암살당했으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급기야 이제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마 살해한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지금 2025년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은 총이 있고 우린 총이 없으니까 칼이고 이재명 대표가 칼로 테러도 당하고 그럼 그런 사람은 다른 제2, 제3의 이재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정치 테러. 이런 불안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점점 그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을 잘 아시는 분이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막 다투잖아요. 네. 예전에는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에서도 그렇죠.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술도 한잔하고 부르기도 하고 서로 부탁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다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없는 겁니까? 거의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지금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이 소선거구제가 거의 한계에 이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딱 한 사람만 당선이 되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 죽기 아니면 네. 살기죠.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뭐 저기를 죽여야 내가 사는 구조니까. 뭐 중대선거구도 그렇고 소선거구제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네네. 이제는 극한 대립이 거의 갈 때까지 간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만약에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바꾸는 여야 간의 합의만 이룰 수 있다면 또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논의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사실 논의야 많이 했죠. 그동안 우리가 실험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전두환 시기 이럴 때도 거쳐봤으니까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극단적인 갈등을 하면 의제를 놓쳐버리거든요. 진짜 우리가 숙제로 챙겨야 될 것들을 막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덩달아 분열해버리잖아요. 뭐 어느 지역이 싫어요. 난 거기 관광 안 가요. 이거는 좀 우리가 땅덩어리도 좁은 미국은 우리 땅덩어리라도 넓어서 걔네 주 단위로 이렇게 싸우는 것도 있고 주 전체가 하나의 입장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통합이죠. 네. 그렇잖아요. 여야 협치, 뭐 9월 8일 날 여야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결정적으로 딱 이미지 컷으로 남는 게 대통령이 가운데 서고 여야 대표를 이렇게 손을 붙잡게 그렇죠. 악수 안 만드는, 하겠다는 사람들을. 네. 악수 그전까지 거의 첫 악수 아니었나요? 그 첫 악수가? 악수죠. 네. 그런 이미지는 사실은 어떤 진영의 대표를 훨씬 뛰어넘는 대통령직에 어울리는 이미지인 거죠. 원래 대통령 그래야 되는 거죠. 네네. 윤석열 정부 때 이상했던 거죠. 야당 대표 안 만나겠다 그러고 뭐 범죄자라고 그러고 이게 잘못됐던 거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도 그런 이미지를 보다 강화하고 실제로 활동도 그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각 당이 다 극단으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만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싸우다 날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난 너랑 달라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일단 그게 좀 완화되려면 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일단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반성을 좀 해야 그것만 해도 쉽게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참 실타래를 풀어나가기는 어렵습니다만 안 될 것 같은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때 내란에 대한 반성에는 오히려 더 윤어게인 같은 기운을 강화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참 풀어내기 어렵죠. 왜냐하면 더 센 발언을 기대하는 강성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나면 사실은 장동혁 대표도 전당대회 때보다는 조금 각도가 틀어지고 있고 뭐 누구 말에 의하면 매일 1도씩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표현하던데 그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계는 있잖아요. 뚜렷하게 그 틀에서
깨고 나오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살짝씩 이제 틀고 있는 정도지. 근데 국힘이 100석 이상이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뭐 전 위원 정당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이 살아 있지만 그래서 그게 소멸돼 가지고 우리 정치가 재편되는 게 답이냐 매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상대가 다 죽어야 끝나는 싸움은 이제 좀 그만하고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실천도 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방법. 그럼 어제 100일 어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야가 다른 것 같지만 공약들이 나중에 가면 다 비슷해진다. 특히 그렇죠. 대선 때는 좋은 거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니까 그거 모아서 우리가 공약 실천 협의기구 같은 거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실제로 이제 작동이 되고 그럼 여야가 합의해서 하나씩 뭐 입법과제도 해결하고 정책과제 해결하면 좀 완화될까요? 아니면 그건 전혀 별개로 할까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면 완화가 되겠죠. 네.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들러리. 그것도 있고 네네. 야당이 잘해서 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티가 안 나죠. 네. 잘했다 하더라도. 야당이 잘한 건 말씀대로 네. 티도 안 나요. 네, 그거는. 네, 맞아요. 집권 여당이 못하거나 망해서 야당이 흥하는 거를 이른바 반사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공통공약을 우리 실천하자고 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그거를 선별해서 하나 둘씩 이렇게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른바 공동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망했을 때 같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네.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참여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이런 건 어때요? 정권 초기는 잘 안 망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정권 한 2년 정도까지는 협치 분위기로 가고 그 다음에 여당이나 집권 세력들이 뭐 실수를 하거나 이춘석 의원 같은 분이 한 대여섯 명 나오고 이러면 금도 긋고 뭐 이런 게 전술적으로 유효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국민의힘을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어서. 네. 아마 그런 정치는 이른바 내각제를 하면서 연립내각을 구성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네. 대통령제에서 더군다나 국회의원도 소선거구제로 뽑는 데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만 네네. 돌아갈 수 있으면 네. 좋죠. 그게 베스트인데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고 이제 해 바뀌면 벌써 이제 9월 중순에 접어드는데 네. 연말 지나고 나면 지방선거 국면이에요. 그렇죠. 네. 몇 달 안 남았어요. 아니, 이제. 지금도 벌써 후보들은 고향 가서 뭐 토크쇼도 하고 그러던데요. 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큰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이게. 그런 어떤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만한 선거는 어차피 승부가 갈리는 일이고 네. 거기서 자기가 아니면 자기네 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네. 가겠군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건강한 경쟁일 땐 좋은데 상대를 좌표찍고 악마화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지지자들까지 그렇게 움직이고 근데 윤호개인 집회 같은 경우 요새 보면 이렇게 숫자는 적은데요. 길거리 가면서 행인들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대감 같은 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윤석열 하나 때문에 이런 건가? 아니면 우리 정치 지형이 이렇게 망가진 건가 하는 걱정이 좀 돼서요. 기본적인 이제 점점 그 틈이 벌어지는 지형은 기존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는 문제적 인간이 튀어나오면 그 골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집회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이 욕이 나오죠, 사실은. 거꾸로죠. 아니, 네. 너무 시끄러워요, 네, 진짜. 고래고래 소리를 치니까. 근데 적반하장식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싸움이 안 나기가 어렵죠. 그리고 보통 집회는 저도 많이 해봤지만 행인들한테 시민들한테 나의 주장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권력이 없으니까 시민들 이랬어요.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랑 뜻을 같이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닌 정말 신종 집회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악마할 수 있고 배관시할 수 있고 배타할 수 있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테러로 가기 시작하면 특히 20대에 또는 뭐 청년들 중에 어떤 친구가 잘못 세례받으면 이거 우리가 사회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건 다 사법 처리로 해결하면 되나? 감옥만 보내면 능사일까? 뭐 이런 의문과 궁금증, 두려움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충분히 걱정하실 만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물론 이제 미국처럼 총으로 암살하는 극단적인 사례는 아닙니다만 충격적이었던 게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잖아요. 아니 우리 헌정사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집단적으로 법원에 몰려가서 때려 부신다고? 아니 관공서도 없었어요. 경찰서 푸신 적도 없었어요. 5.18 때도 경찰서 푸시고 총 있었는데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켜야 될 공동체 규범을 국민들이 되게 소중하게 여겨주셨잖아요. 아니 능력 있어도 경찰서 하나 까부실 수 있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허물어졌잖아요. 그럼 이건 시작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나서서 이거를 좀 치유하고 어떤 그 중간지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너무 멀리 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은 역시 대통령인 것 같아요. 네. 대통령 한쪽에 있지만 한쪽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는.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한두 가지 이것만 좀 열심히 해봐라 이재명 대통령. 이것만 할 수는 없지만 이것 좀 열심히 챙겨주면 좋겠다 이런 건 뭐가 있으실까요? 아니 일단은 그런 만남 자체가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9월 8일 날 여야 대표 회동이 이제 대통령하고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1년에 4번 정도 만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얼마 전에 이제 주중 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원 씨가 임명이 됐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인사를 통해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내가 진영의 대표가 아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수든 진보든 아니면 뭐 좌든 우든 나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 이 자리에다가 임명하겠다. 뭐 그게 꼭 노재현 씨가 그런 인사라는 것보다는 인사권의 행사를 통해서 그런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역시 대통령이에요.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러면 요번에 장동혁 대표는 그런 욕을 했잖아요. 독대해야 된다. 독대 안 하면 안 한다. 그래서 30분씩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잘한 거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요구를 받은 거잖아요. 아니 뭐 그건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준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있다고 해서 못할 얘기면 뭐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가서 정청래 대표 뭐 욕하는 거 아니고서야 못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사실은 거기서 어떤 정책적인 얘기나 그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는 대충은 다 예상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욕하는 것 빼고는 같이 못할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 요구를 하니까 들어준 것이고 약간 저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오래된 과거에 권위주의적인 용어라서 그건 아니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죠. 근데 뭐 어떤 식이 됐던 뭐 그걸 굳이 고집을 한다고 하면 뭐 오케이 하고 그게 정치력이겠죠.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자주 만나면 좋겠다. 그러면 그만큼 간극은 좁혀진다. 그게 1도만큼 좁혀지는 거라도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어떤 큰 어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면 저쪽의 지지자들도 자꾸 뭐 분기에 한 번이든 하여튼 여태까지 어떤 정권도 하지 않았던 야당과의 뭐 경청 네. 또 야당과의 만남을 반복한다면 그래서 그건 성적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임기 1년 동안 야당 대표 몇 번 만난 사람이 이게 언론이 탁 그냥 실시간으로 보여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이 했다. 그러면 그런 유권자들, 그런 시민들도 마음을 열까요? 마음을 안 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분명히 마음을 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제 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서 뭐 50억 네, 원을 10억, 그대로 50억, 네. 예, 유지할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요구해서 그렇다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해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 전당대회 때 김문수가 아닌 장동혁 당대표 후보를 찍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찍었냐? 김문수보다 더 강경한 발언이 마음에 들어서 찍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 다 쫓아내겠다. 네, 국민의힘에서. 네. 예. 뭐 그런 류의 발언이 마음에 들어서. 근데 그래서 본인이 지지하는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당대표의 요구를 들어주네? 흔쾌히. 그러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역시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죠. 네네. 하지만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 60%, 많게는 70%를 보고 정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100%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가운데에 있다고 평가되는 20% 내지는 30%를 보고 정치를 하면 저는 그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남 의원님이 이쪽 저쪽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도 김 의원님이 앞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가 선진화되는 역할. 그래서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진짜 백이 일로 싸우고, 요거 어떻게, 아까 말씀, 세금 어떻게 할지, 이거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도모할지, 뭐 일자리는 정말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런 거 진짜 싸움 다 같은 싸움으로 싸우고, 그래서 그 싸울수록 우리가 성숙해지는 이런 정치였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김 의원님께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네.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요, 고수시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수의 전략 지금까지 김영남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